SK하이닉스가 8%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4에서 5% 밀리다 보니까 역시 코스피가 장중 저점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하락 전환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무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시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돌파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또 예상을 좀 빗나갈 역시나 네. 변동성 장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화려하게. 네. 근데 본주는 그렇지 않아서 이 괴리감은 또 어떻게 하나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ADR 상장 이후에 이제 가격도 이제 한 13% 올라오면서 마감을 네. 했고, 그래서 아주 잘 이제 했다는 그 이야기들과 함께 주말에도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은 월요일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오를까 뭐 이런 제목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르게 지금 ADR은 이제 올랐는데 이제 본주가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ADR이 좀 오르게 되면은 매수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이제 본주도 같이 오르는,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가격이 맞춰지는 이제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일단 오늘 뭐 그 ADR 상장 이후에 오늘 개장의 첫날이기 때문에 본주와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상 외국인들이 본주를 일단은 혹시 팔고 네. 이제 ADR을 좀 더 담기 위해서 자금 이동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만 봐선 그렇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ADR이 빨리빨리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폿이 좀 채워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로 치자면은 뭐 우선주와 본주와 계리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 ADR과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되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본주가 좀 싸다는 인식이 또 생길 거고, 그때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오늘 하락하고 있는 요인들, 삼성전자도 오늘 개장 초반엔 플러스로 갔다가 결국 다시 마이너스 돌아섰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어떤 걸 계속 이제 우려하는 거냐면, 지난번에 국내 대규모 투자 소식도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증설을 한다는 것들은 공급에 대한 어떤 과잉을 미래로 봤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메모리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겠구나, 미래 지향적으로 보시면 그런 흐름을 이제 오늘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일단 상장한 이후에 그 자금을 증설에 쓴다고 했고, 네. 또 SK 최태원 회장 얘기했지만 지금 5년 내 캐파를 2배를 늘려도 더 늘려야 될 정도로 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장비라든지 이런 것의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말간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용인의 그 팹 건설하는 거를 좀 앞당기겠다라는 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주들은 29년으로 앞당기기로 네, 했죠. 장비주들은 당연히 또 예. 발주 곧 나오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개장 초반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 중심으로 좀 많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장이 1시간 반 지난 상황에서 해석을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업황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걸 보는 거고요. 이익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시간은 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느릴 수 있겠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딱 그 시점 같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모두가 좋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이번 주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뭐 눈도 그렇고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낮게 잡은, 오히려 좀 떨어뜨린 증권사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6월 23일에 시간에서 300만 원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200만 원도 이탈하고 있어요. 거의 100만 원 차이인데 이 간극을 과연 빠르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사실 있거든요. 100만 원이 너무 그 적은 간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가격이 원체 올랐기 예, 때문에 예. 이제 퍼센티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300만 원을 이제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한 30% 빠진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단기 반등은 조금은 빠르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 한 6개월 정도의 우리가 시장 흐름 잘 보시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주가가 대외 이슈든 뭐 반도체 직접적 이슈든 간에 빠질 경우 제 기억에서 한 3거래일이면 계속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3일 빠지면은 반등이 빨리빨리 나오면서 다시금 추세를 위로 가져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무언가 약간 추세가
좀 꺾인 듯한 흐름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살짝 이 주가는 좀 쉬어가겠다는 어떤 시그널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주가가 제 생각이지만 적어도 이런 분위기라면 직접적으로 이제 7월 말까지는 좀 살짝 쉬어갈 흐름은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뭐 가격이 내려간다 그 말씀은 아닌 거고요. 다만 좀 어느 정도의 한 템포 쉬어갈 시간이 필요했는데 일단은 7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7월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고객사들 빅테크가 네네네. 되겠죠. 이제 미국 쪽에서 뭔가 AI에 대한 투자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 수요가 계속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또 시장이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런 답이 나오면은 주가 반응은 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이제 7월 말에 가면 합니다. 그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또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상황이 어떻다.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그때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와 함께 좀 더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할 경우에는 주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반등 시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7월 말로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놓쳐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지난 6월 말에 출연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고 6월 달에도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혹시라도 오늘 이 시점에 이렇게 하이닉스 주가, 삼성 주가가 고점을 달리고 있는데도 오늘 굳이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가 26년 중반이 넘어가고 네네네. 있으니 12개월 포워드, 적어도 27년 이익까지는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1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에 사신 분들은 결국 SK하이닉스는 300만 원이면 500만 원 나와 있는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흐름상 내가 산다 하면은 당연히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그때 고점에 내서 사셨다 하신 분들은 내려갔다가 다시 본전 오셨을 때 잘 버티셔야 돼요. 더 가버리면은 또 바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포모가 오거나 할 수 있으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매매를 좀 하시기보다는 반도체 업화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투자 관점으로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왜 이제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나마 이제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신념을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는 뭐 KB증권을 대표해서 뭐 이러한 증권사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 60만 원을 얘기하면서 내년에 굉장히 그러니까 반도체 역사 70년 만에 가장 타이트한 상황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0만 원 SK하이닉스가 이탈을 했고 300만 원까지 100만 원이 있는데 뭐 이경민 부장 우리가 전화 연결해봤지만 8월, 9월 불장이 온다고 치면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구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자꾸 꼬리에 꼬리의 질문을 좀 드리게 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증거사 보고서를 아주 오랜 또 많이 읽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들은 그들의 그 직업적 특성도 좀 고려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네. 세게 밀고 있는 혹은 어. 좀 강하게 말하는 증권사는 그 고객사, 운용사, 자문사가 그 종목을 많이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약하게 이야기하는 쪽은 자신의 고객사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덜 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좀 그러면은 거나 차익실현 있거나. 네.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내가 샀으면은 올라가길 바라면서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담고 있으면 내가 살 기회가 와야 되거든요. 그럼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상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주식을 가진 사람은 떨어질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반면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내가 사자는 종목이 올라가 버리면 리스크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계속해서 커버리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톤이 아주 일정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 말들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직업적 특성을 우리는 약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개개인의 시각은 물론 또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결국 정확하게 찍힌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30에서 40% 올랐고요. 네. 뭐 다음 분기 뭐 이거 갖고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좀 먹겠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2분기 대비 3분기는 한 20%밖에 안 올라간다. 하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결국 그거는 한 개를 팔았을 때 가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매출과 이익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를 이제 실제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볼 경우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일단은 매 분기마다 실적은 더 올라가는 거고요. 좀 더 길게 봐서 1년 단위로 보시면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HBM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최소 50% 이상 올라갑니다. 네. 결국에는 올해 한 개 팔아서 10,000원 넘긴 기업이 내년에는 15,000원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실적만 우리는 뭐 봐야 되는 거고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타겟 PR을 뭐 얼마일 거야. 이건 이제 각자의 판단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다 한 10배를 네, 많이 네.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하는 쪽은 계속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마이크론이 좀 더 위에 있으니 고밸류 받고 있으니 살짝. 그래서 그런 거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각각의 목표 주가도 고려해 보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한 3월 정도에 제 나름대로 목표 주가를 선정했던 게 27년 기준입니다. 이제는 네. 삼성전자는 대략 한 59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49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400원이 당시에 넘어가요. 네. 27년도 단기 순이익을 대입했을 때 타겟 PR 10배 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각각의 이익의 추정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목표주가 산정해 보는 것도 해보시면은 본인들이 매수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지점을 좀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좀 살펴주세요. 실제로 그럴까요? 제가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급 요인이긴 한데요. 네네네. SK하이닉스가 ADR 상장한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호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호재야 그러더니 이제 그럼 마이크론하고 직접 비교되면서 네. SK하이닉스 이제 ADR 가격도 올라갈 거고 본주 다 같이 올라갈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유증과 같은 거죠. 유증은 이제 주가에 희석 요인도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 ADR이 상장 미국에 해버려 있으니 그러면 굳이 뭐 환전까지 해가면서 뭐 호스피를 투자할 필요 없네. 나스닥에 있는 ADR 사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악재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 오늘만 봐서는 외국인들은 ADR 사기 위해서 본주를 약간 파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상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흔들리는 것들은 매매하신 분들 입장인 거고 네네. 저는 계속 투자 입장이기 때문에 ADR도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SK하이닉스 본주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수급 요인을 너무 체크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건지 아닐지, 가이던스는 어떨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특히나 이제 미국 실적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바쁠 시기가 또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S&P 500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 괜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높은 어쨌든 시장 기대를 넘기 위해서는 또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그럴 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 항상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그 다음 분기는 어때? 네. 또 내년도는 어때? 그러니까요. 이런 예, 이제 예. 좋은 이제 사람들은 기대를 계속 갖는 거고요. 늘 지금 경제 논리상 그래 왔습니다. 이익이 항상 최대치, 최대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기업들 보니까 2분기 이익 증가율이 한 20% 이상 상당히 지금 시장의 눈높이를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합을 하느냐, 이제 밑도냐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다음 분기는 또 어때?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주가 반응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이번 주는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투자은행, IB라고 많이 부르는 기업들이 대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은행주도 보니까 우리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네. 은행주도 대체로 주가가 지금 약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체크를 여러분들 하시는데 은행주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금리 인상 이슈들 때문에 좀 더 호재로도 많이 인식됐지만 이제 한 번은 뭐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된다 하면은 그 이후에는 두 번, 세 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은행주들은 제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금리 인상도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따라붙기에 살짝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 지금 은행주들 좀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따라붙기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적고 오히려 좀 조정이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실적 발표 중요한 건 뭐 TSMC라든지 ASML 결국 또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주로 이어지면서 이제 빅테크들이 본격적 실적을 발표해 버리면은 본격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그다음에 국내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들 예상보단 기대는 결국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더 좋게 얘기해 주면서 삼전 하이닉스를 좀 끌어올리고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지금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삼전 하이닉스가 빠지면 다른 종목이 올라간다. 오늘은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나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면 다른 업종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급이 뭐 최근에 뭐 쏠렸다 하지만 계속 주가가 신고가 나와주고 업황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만들어져야지 다른 업종까지도 계속 좋아지는 효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전 하이닉스 실적을 반도체 쪽 실적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TSMC, ASML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타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7월 기술주 변동 재료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투자가 지속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또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존 전략이라서 그럴 거라고 네. 많이 나오더라도 항상 의심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땐 결국 AI 투자 계속 할 거냐 네. 이거고 빅테크들도 최근에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도 이제 계속 기사 나왔지만 유상증자라든지 자금 조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앞으로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가 국내 이제 기업들에게도 변동 주수인 요인이고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네, 요인들이니까 네. 제가 볼 땐 실적 그다음에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가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또 많은 걸 여쭤봤는데 반도체가 잘 가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반도체 제외하고 어떤 업종이 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우위에 있을까 이런 계산도 미리미리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일단 지금 저는 7월 들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쪽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효성중공 이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딘 흐름이 좀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이 약간 꺾이면서 주가가 되려 더 같이 꺾이는 네.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약간 조정은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와 줘야 되는데 반도체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꺾이면서 내려오니까 같이 내려가는 결국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했던 반도체 전력 이게 이제 함께 묶이는 흐름이 살짝 있습니다. 여기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확실한 실적 시즌 들어가서 볼만한 섹터는 전력 인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주와 조선주 특히 조선주 캐나다 잠수함 관련돼서 지난주에 상당히 노이즈가 있었지만 네.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기대치가 주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박스권 내에서 네. 바닥에 있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수주를 못 받았다고 해서 좀 내려갔는데 약간의 좀 과매도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도 지금 보시면은 본업단의 수주나 이런 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주들도 실적과 수주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서 조선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실제 계속 개선되고 있고 지난번에 LG 엔솔 같은 경우도 2개 분기 적자냈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LG 엔솔의 포인트는 연간으로 흑자가 이제 돌아서는 어닝이 다시 돌아서는 모습인 거고 내년에 더 증가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결국 바닥을 통과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 LG 엔솔이요? 네, 2차전지 업황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은 완벽하게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나 주가에서 관심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2차전지도 계속해서 하반기 내년도 가면 갈수록 좋다는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업종도 턴 어라운드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섹터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스포트라이트는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불 비출 수 있는 시간을 못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반등 타이밍 잘 조율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탑픽 하나만 좀 꼽아주시죠. 네, 전력 뭐, 기기에서 전력 쪽에서? 네, 오늘 예.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스토리들입니다. 북미에서 이제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직접적으로 증설까지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파를 좀 늘려가지고 그리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 이제 고객사들의 제품들을 갖다 줍니다. 상당히 좋은 이제 비즈니스 이제 구축이 되는 거고요. 생산 체계가 갖추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LS 일렉트릭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리포트는 33만 원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는 전력기기 쪽입니다. 그중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다 하반기 내년 계속 좋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수주에 받은 것도 점점 그 단가가 높은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잘하면 2분기부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얘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도 좋아진다는 건 상당히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여러분들이 전력 기기 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력이 반도체 다음으로 좀 잘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LS 일렉트릭 이번 주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으로 이 시간 좀 꾸며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는데 앞으로 괜찮아질 수 있을지 오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뿐만 아니고요. 워낙 이제 AI 반도체에 투자 자금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단일 종목 ETF 이쪽으로도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할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냥 네. 버티기죠. 버티기.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 포모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지금 사실은 매수세가 별로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종목들이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예. 뭐 그것도 단기간에 수직으로 흘러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과도한 상태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차전지가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보아왔던 업황과 전혀 다르게 문제가 생겼냐 뭐 전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팔지 말고 버텨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는 너무 과매도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잘 버티는 게 유리하고 그러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리포트 같은 데 보면 밸류 매력은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럼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또 전략을 세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따져볼 텐데 일단 이사님 글로벌 전기차 판매와 그리고 배터리 출하량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잖아요. 펀더멘털 이상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전기차 판매는 지금 뭐 미국 좋지 않고요. 중국도 별로 안 좋은데 중국은 우리하고는 상관없고요. 미국도 안 좋긴 한데 2분기를 보면 1분기 대비해서는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거든요. 아마 이런 현상은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이런 식으로 좀 증가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신차들이 어쨌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국 시장은 저는 뭐 10% 이상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뭐 캘리포니아가 또 연방정부 대신 신차를 전기차를 구입하는 첫 그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또 지급한다고 확정은 발표를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각 주별로 민주당이 아성인 주들로는 보조금을 신규로 도입하는 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중간선거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좀 확산될 것 같고요. 유럽은 전기차 판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전기차 판매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그래도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배터리가 장착된 신차들이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현기차의 유럽 판매량 차도 그렇고요. 오늘 보면 멀시디의 C 클래스 순수 EV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가 이제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괜찮고요. 특히 이제 유럽은 IAA 산업가속화법에 중국에서 그 수출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드는 중국산 전기차,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도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저는 주가가 그냥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가 유럽에서 좀 약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약간 배 아프지만 중국 업체 대비 K배터리가 좀 언더퍼폼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 상황 조금 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기술적이라든지 원가 면에서 한국 업체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뭐 워낙 많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자국 시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 성장세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굉장히 많이 뻗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좀 막긴 어렵습니다. 미국처럼 아예 철벽을 딱 치면은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에만 그 부과를 하던 반덤핑 관세를 PHV 쪽으로 지금 확대하는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논의 막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산업 가속화법을 통해서는 유럽 내에 공장을 만들더라도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그 일정 부분의 이상의 소재나 부품들을 이제 유럽 내에서 공급받게 한다든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좀 장벽을 두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K 배터리 이미 진출해 있는 K 배터리한테는 좀 리스크가 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죠. 네.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AI 이제 대규모 투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ESS 모멘텀은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이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 더 잘 듣게 되네요. ESS 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ESS는 지금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미국 ESS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유럽 쪽은 아직까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근데 미국 쪽 ESS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자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로 가져가서는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 전부 선택을 한 것이고요. 뭐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아마 미국의 ESS 시장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 정도 크기는 아직 아닌데요. 근데 이게 과거에 뭐 10%, 20%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대비해서 10%, 20% 정도 사이 하던 ESS 시장이 미국으로만 보면 지금 한 40, 50%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은 중국 배터리를 대체를 하면서 전기차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거 굉장히 미국 쪽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유를 보면 에너지 섹터 중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영역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예산권을 이제 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이제 공화당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뭐 새로 뭘 못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과거에 없앴던 여러 가지 보조금들 중에서도 서로 타협할 지점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 당장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탄압 강도가 제일 셌던 섹터들이 이제 조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 전기차도 당연히 배터리 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보조금이 좀 원활하게 다시 그 들어온다든지 또는 그동안 막 눌러왔던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아마 좀 되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그렇네요. 2차 전지주도 이제 실적 시즌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이 보시기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관심 있게 봐야 할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큰 그림으로서는 사실은 우리 셀 업체들은 올해 실적이 그닥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준비하는 ESS도 올 한 4분기 정도 되면 대충 이제 세팅이 다 끝나거든요. 예. 생산과 관련돼서. 그래서 올해 실적도 뭐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미리 좋아지는 업체들이 있죠. 뭐 일부 소재 업체라든지 ESS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를 좀 잘. 그러니까 셀은 예.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SDI가 좋아요. 지금 우리 업체들이 어쨌든 그 ESS 쪽에 지금 집중하는 상태이고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다양한 배터리를 요구를 합니다. 과거에 납축 전지로 사용됐던 UPS는 지금 리튬 배터리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보조하는 BBU라는 배터리 백업 유닛도 있죠. 네. 그래서 ESS까지 합치면 이 거의 세 종의 배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업체들이 잘해요. 네. 오늘 뭐 UPS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UPS를 SDA가 발표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좀 하이엔드 수요에서의 K 배터리가 여전히 좀 살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뭐 주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금은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LG 엔솔,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도 여전히 유효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은 모든 배터리 업체들의 바스켓으로 봤을 때는 다 지금은 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하나를 고르자면 셀에서는 SDI가 좋고요. SDI. 소재나 부품에서는 이제 실적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게 좋잖아요. 예. 그럼 뭐 실적은 후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후성. ESS 관련된 부품하는 업체들, 각형 배터리에 납품을 하는 신흥 SEC, 상신 EDP, 상합 프론텍. 이거는 이제 미국 ESS 스토리거든요. 네. 이 회사들은 이미 사실은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 중에 탑 5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후성, 그리고 신흥 SE, 상신 EDP,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상하 프론텍입니다. 상하 프로테크, 이렇게 5개의 종목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약간 이제 태양광 이런 부분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전력 시장의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워낙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기반의 이제 생산 기반을 키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거 좀 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원 구성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기가를 203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87기가가 태양광이에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은 연간 국내 시장이 10기가 이상 지금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가 그동안 3기가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3배 이상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로 국산을 쓰려고 합니다. 국산을.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는 국산 태양광 기자재를 쓰게 거의 지금 그 정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장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업체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럼 이사님, 이제 에너지 섹터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까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섹터는 뭐 가장 지금 핵심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간 선거예요.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과연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왜냐하면 상원은 3분의 1씩 쪼개서 선거를 네네네. 하기 때문에 그 선거하는 해에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냐 공화당 의석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공화당이 대부분이에요. 공화당이 그 우세한 주들이. 그래서 상원은 사실은 올해는 탈환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고요.
근데 하원만 탈환해도 하원이 예상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탈환할 확률이 높고 뭐 일각에서는 상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하원이 이제 되게 되면 정책을 트럼프 마음대로 가져가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예, 계속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상원이 숫자가 격차가 줄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계속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책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중동 정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 내의 상원 안에서도 사실은 트럼프하고 각을 진 상원 의원들이 한 3-4명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협조를 해버리면 그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계속 추진해왔던 반환경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의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가 부상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다시 과거와 같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그린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투자자들은 그쪽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사실은 뭐 다른 어떤 거보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중국에 대한 견제. 지금 유럽도 그동안은 이제 중국한테 풀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국 산업들이 망하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이 뭐 5만 명을 자르니 10만 명을 자르니 하는 얘기가 이게 다 중국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벽이 계속 높아질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업체들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궁금한 부분 많았는데 우리가 에너지 섹터 봤을 때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들 잘 보시면서 투자자들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로 쏠려 있는 자금 조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 밸류의 매력은 상당 부분 에너지 섹터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옥석 가리기 잘할 수 있게끔 도움드렸으니까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유럽에서의 중국 전기차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사실 우리 K 2차 전지 관련주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오늘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라 우리가 좀 잘 따져볼 근거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현황은 지금 현재 어땠습니까? 일단 현황은 예. 뭐 중국 전기차가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비중이 한 15%를 갖다가 넘었으니까 이건 뭐 엄청나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하지만 향후에도 이런 어떤 점유율 확대가 계속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불투명하다.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미래를 알아볼 텐데 중국 네. 전기차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중국 산인지 그렇죠. 뭐 이런 말이죠. 예. 이 지금 통계에서 인용하는 그 15%의 그 뭐라고 할까요? 네. 그 수치는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중국 자본이 소유한 자동차 브랜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네. 중국 자본이 소유한 자동차 브랜드.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표현되냐면은 뭐 토종 브랜드 BYD, 니오, 뭐 샤오펑 이런 거는 당연히 포함이 될 그쵸. 거고요. 예. 볼보, 폴스타 이건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소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영국의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진 브랜드인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죠. 뭐 로드스타라든지 이런 걸로 MG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영국에서 사실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갔으니까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차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 그 제조를 하지만 그 자본이 서구권인 회사들이 있죠.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 뭐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중국으로 수출되고요. 예.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iX3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원래 제조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신형 나오는 거 있죠. 노이어 클래스의 그 플랫폼이 적용된 것들은 헝가리 네브레첸에서 하는데 그 전에 생산된 것들은 중국 선양에서 이게 생산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그 중국산이 아닌 차로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거고요. 르노그룹이 하는 그 다cia 스프링이라는 차도 있습니다. 르노그룹 역시 이제 프랑스 쪽이 그 서구권이 이제 그 자본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제조가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차로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메이드 인 그 차이나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자본이 보유한 어떤 전기차의 점유율만 하더라도 일단은 15%를 넘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은 무역 장벽이라든지 고율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럽 점유율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그 자동차 시장 내에서 중국차 점유율이 한 8.6% 정도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내연기관차라든지 이런 걸 좀 다 포함한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가령 뭐 아까도 얘기했던 테슬라라든지 그 르노의 그 이런 르노 그룹의 자동차 같은 경우를 갖다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유럽 시장에서 20%를 갖다 넘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차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자본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얽혀 있으면 그건 이제 중국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 뭐 신차도 있고 중고차도 있는데 일단 네. 중고차 시장이 좀 어마어마한 약간 매기 같은 역할을 하나요? 이게 지금 예. 이게 영국과 유럽 대륙을 갖다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EU보다도 중국차의 점유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을 갖다가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관세가 일반 관세 10%밖에 부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일반 관세에 더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좀 주춤한 편인데 유독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후폭풍이 사실은 영국에서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 분석 기관이 인디카다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그 유럽 전역의 중고차 실거래, 뭐 딜러 재고, 가격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권위 있는 자동차 시장의 어떤 분석 어떤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기관이 이제 권위가 있는 건 뭐냐면 리스사나 제조사들이 잔존 가치를 산정할 때 핵심 지표를 일단 활용을 합니다. 근데 영국 시장을 기준으로 차량 출고 3년 후 신차 대비 중고차 가격을 보니까요. 전기차가 잔존 가치가 38%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은 45%, 하이브리드는 51%인데 반해서 하이브리드가 높네요. 예, 전기차만 유독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차량 가격이 60% 정도가 공중으로 증발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영국만의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특별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비교적 높아요. 잔존 가치가 한 46% 정도 나오는데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게 38%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폭락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한 건데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했죠. 그래서 여기는 10% 관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 중국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자국 자동차 제조업 기반이 붕괴가 됐어요. 유럽 내로는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뭐라고 할까 쟁쟁한 어떻든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붕괴가 돼버리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거라고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아주 최고급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벤틀리, 뭐 랜드로버도 사실은 인도 자본도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제규어 뭐 이 정도밖에는 사실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볼륨급 이하의 차량에서는 영국 제조업 생태계가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다 그 고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빈자리를 갖다가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밀려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전기차가 사실은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지역에서 많이 팔린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개인들한테 팔리기보다는 리스라든지 렌터사들 주로 그러니까 단기 차량에 많이 팔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사실 유럽은 이 자동차 시장이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개인들이 실제로 직접 사는 비중이 높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렌트나 리스 비중이 60에서 70%예요, 워낙. 그러니까 이 단기 채널에 들어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물량을 갖다가 엄청나게 쏟아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렌트나 렌트 혹은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이내에 중고차 시장으로 다 나오잖아요. 대부분 뭐 1년, 뭐 2년,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 중고차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전기차들이 과잉 공급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격,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치킨 게임이 불이 붙었죠. 테슬라가 먼저 이제 가격 인하를 하니까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더 가격을 갖다 내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 내리니까 당연히 중고차 가격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델 변경이 너무 잦아요. 아, 모델 사실은, 변경. 예. 예. 보통 우리가 아주 프리미엄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내보게 되면은 한 4.4년에 한 번 체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차 같은 경우도 한 3.8년 정도 하는데 중국 전기차는 보통 24개월, 뭐 16개월, 뭐 18개월, 24개월. 너무 짧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차들이 모델 변경 대차가 빨리 나오니까 중고차 가격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영향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어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전기차를 이 차를 샀을 때는 사실 3년 뒤에 팔 때 적어도 한 50% 정도 잔존 가치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38%밖에 안 되니까 소비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리스사들도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리스사는 잔존 가치를 포함해서 월 리스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 리스를 잔존 가치가 한 50%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월 리스를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막상 잔존 가치를 보니까 38%야. 그럼 리스사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 특히 영국 시장에서는 리스 업계의 어떤 대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가 리스랑 렌트카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대표적인 리스 회사로는 아발이라든지 뭐 리스플랜 같은 회사를 갖다가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전기차의 월 리스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잔존 가치가 내려가도 중고차 가격 급락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손해를 안 보니까요. 이게 첫 번째 부작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잔존 가치 예측이 불가능하고 서비스망이 부실한 중국 전기차의 리스 인수 거부 또는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리스를 중국 전기차는 리스를 갖다가 시행을 안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잔존 가치 38%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중고차의 어떤 폭락을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중국 전기차의 무리한 저가 민원회가 과잉 공급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인디카타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느껴봤지만 중국이 괄복할 만한 성장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자초했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들어보면 자기 함정이 스스로 빠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는 이제 주로 이제 영국 쪽에 관련된 어떤 그 리서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의 왕국이라고 하고는 독일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 DAT 리포트 2026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DAT 리포트라는 게 그 자동차 데이터 분석 기관 DAT가 내는 보고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뭐냐면은 인지도 함정에 빠진 중국 제조사.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제목도 이제, 저렇게 지었네요. 네, 제목이 그 한 챕터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도로에서 눈에 띄기는 시작했어요, 중국 차들이. 근데 실제 타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유주의 40%가 일상생활에서 중국차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일단 응답을 했는데 하지만 시승이나 렌터카를 통해서 중국차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보유자의 12%에 불과했다. 그다음에 가성비는 환영하지만 실제 구매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가격을 좀 낮추는 효과는 있겠죠. 일종의 매개 효과는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신차 구매자의 74%는 중국 브랜드 진입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했어요. 근데 다만 중국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신차 구매자의 5%에 불과하고요. 5%요. 예, 여전히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령 뭐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데이터 해킹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브랜드 소멸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신차 구매자의 45%는 5년 이내 현재 독일 시장에 진출한 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철수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뭐 이런 요인으로 그 AS망 부족과 중고차 가격 방어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불안감을 갖다가 그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런 현상 때문에 중국 차들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 신뢰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차 구매자의 77%가 여전히 검증된 자동차 제조사를 훨씬 선호한다고 응답을 했다. 결국은 이제 헤리티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중국차가 아무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실제로 살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그러네요. 것들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안 예. 사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자기 함정에 좀 빠진 중국에 대한 현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네네. 유럽 자체적으로도 중국 기업을 좀 배제하려는 듯한 분위기는 지속되는 거죠. 네, 그렇죠. 24년 네. 10월부터는 유럽연합, 유럽 네. 대륙이죠. 여기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했어요. 일반 관세 10%에 더해서 최대한 35%의 상계 관세를 갖다 부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제조사들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을 우회를 해버린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관세가 10%니까.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152% 정도가 늘었어요. 실제로 그 아까 얘기한 독일에서도 이 가장 많이 5월에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가 중국의 PHEV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BYD에. 그만큼 이제 그 순수 전기차가 많으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일단 우회를 했고요. 그래서 EU가 이거 가만히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상계 관세는 일단 부과를 했고 PHEV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려고 일단 가령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했겠죠. 반보조금 조사를 갖다 마무리했고 일단 시행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 그 인용하는 산업가속화법 같은 경우도 일단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3월에 발표를 했고요. 이게 구체적인 내부는 이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전기차는 무조건 EU 영내에서 조립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품들은 최하 70%까지는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는 일단 거의 다 막는다는 얘기고요. 유럽 영내에서 생산을 하고 유럽산 부품을 쓰라는 쪽으로 이제 EU 쪽에서는 장벽을 갖다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보기에 중국 전기차 가능하지 않을 것 같죠? BYD의 네. 그 영업이익을 보면 알죠. 영업이익 네. 추이를 보면 아는 거고요. 그게 보조금을 받는데도 그 정도로 줄었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중국의 자동차 전체 생산 능력이 5,500만 대랍니다. 우리로서 상상이 안 가는 만큼 생산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실제 중국 그 대륙 내부에서 소화 가능한 거는 한 2,300만 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2,200만 대는 그냥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신차가 출고되자마자 이걸 중고차로 파는, 가령 뭐 50km 뭐 정도 뛴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그래서 중국의 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이미 중국에서는 중국 전기차 그 중고차가 거의 뭐 헐값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과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제 출구로 사실은 이런 어떤 가동률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해외 수출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 수출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 해외 수출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잦은 모델 변경, 그다음에 지나친 어떤 가격 할인, 그다음에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뭐라고 할까요? 과잉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품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중고차 가격이 이제 급락하는 현상들이 아까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유럽 영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을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다음 모델이 변경됐을 때 구매자들은 안심하고 그 차를 살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산 차가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안 돼. 한 3년 지나면은 뭐 한 40%밖에 안 돼.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차를 사겠어요, 선뜻? 그다음부터는 사실 그쪽으로는 실제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구매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유럽에서의 어떤 점유율 확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유럽 역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관세 정책이라든지 규제 정책이 점점 장벽을 갖다 중국산에 대해서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중국산 전기차의 어떤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안 되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싼 값에 그냥 중국산 전기차를 샀던 사람들도 다음에 차를 살 때는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를 갖다가 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샀다가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안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차를 사야 될까? 몇백만 원 싸다고? 결국 이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요. 동시에 이런 식으로 안 팔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AS망도 뭐 철수하거나 점점점 앞으로 향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시장에서. 그러면 AS에 대한 우려 역시 더 증폭이 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최고 뭐라고 할까요?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호황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욕심은 내고 있는데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고 있고 그 얘기인즉슨 우리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은 장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SK하이닉스 ADR 상장 그리고 본주와의 뭐 영향력, 앞으로의 시장 영향력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꼭 이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네. 말이 많은 SK하이닉스인 듯합니다. 일단 ADR 상장 어떤 의미인지부터 네. 짚어주세요. 예. 지난 10일이죠. 현재 시간으로 이제 지난 10일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AD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ADS라고도 불러요. 이제 ADR을 상장을 했는데 상장 규모가 굉장히 상당했어요. 전체 주식의 약 2.5%인 1,779만 주를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예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DR을 발행을 한 건데 ADR 주수 기준으로는 이제 1억 7,790만 주 정도 됩니다. 이걸로 인한 조달 금액이 28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조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외국 기업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했던 이제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가 알리바바였는데 뭐 이걸 뛰어넘어서는 최대 기록을 다시 썼고요. 미국 증시 전체로 봐도 스페이스X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이제 상장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흥행에도 성공을 했는데 이 수요 예측할 때 공모 물량의 한 7배 넘는 주문이 몰렸고 상장 첫날 ADR이 이제 13% 정도 급등을 했죠. 이제 장중에는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종가 기준으로 이제 단순 환산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 안팎이었고요. 이게 미국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간밤에는 9% 정도 하락해서 152.35 달러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뭐 여전히 공모가인 14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증권가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ADR 상장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우리가 보통 이제 PER이라고 부르는 그 지표상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게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재평가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들은 사례가 대만의 TSMC거든요. 네. 대만의 TSMC가 1997년에 ADR 상장한 이후에 본주하고 ADR이 동반 재평가된 사례가 있었으니까 아마 SK하이닉스도 뭐 이거와 비슷한 선순환 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은 높은데 주가 수익률로 보면 한 40% 정도 낮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평가 상태였던 건데 일단 이제 ADR이 상장이 됐고 이 ADR의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제 본주 가격도 좀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이제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좀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니까 그 투자 모멘텀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그 가격보다 네. 높았잖아요. 높았죠. 예, 네. 예. 그래서 좀 놀랍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당 149달러니까 예. 이제 한화로 하면 한 23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 원주 한 주당 ADR 10주가 발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ADR 한 주를 샀다면
SK 하이닉스 이제 0.1주를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장 첫날 168.01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본주 대 ADR 비율을 좀 적용을 해보면 원화 환산 가격은 252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일 국내 증시 본주 종가가 218만 원이었으니까 ADR 가격이 이제 약 한 16% 정도 높은 수준이었던 건데 ADR 가격이 본주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이제 미국 시장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만 있을 때에 비해서 ADR을 상장했을 때 그래도 좀 가치를 더 이제 쳐줬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DR 상장하면은 되게 호재여가지고 네. SK 하이닉스 본주 같은 경우에 쫙 끌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제의 보세요? 급락을 예. 약간 의아하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어제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겹치긴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우리 이제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이벤트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ADR 상장이라는 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기대감이 사실은 상반기 내내 좀 주가에 미리 반영이 좀 됐던 면이 있었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 SK 하이닉스 주가 보면 한 3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뭐 이제 저평가됐다는 인식 그것도 다 반영이 된 거겠지만 이제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상장이라는 대로가 현실화가 되니까 뭐 기대감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해볼까라고 이제 빠져나온 면도 좀 있었을 거고 뭐 사실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뭐 중장기적인 이익 방향성이 많이 훼손된 거는 아닌데 ADR 상장이라는 이제 단기 이벤트가 소멸이 됐고 여기에 이제 사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추가로 겹쳤던 게 너무 실적 기대치가 높았던 거 아니냐라는 자각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그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하면서 변동성을 키운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반영이 된 거다라는 분석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자각이 좀 생겼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눈높이를 좀 조정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이 SK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시장 컨센서스 좀 밑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맺었던 조건들을 반영을 해보니 2026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9%, 11% 하향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네. 이제 했고, 이제 미래세증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것들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 ADR이 오르면 본주도 같이 오르지 네. 않을까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쵸.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ADR하고 이제 국내 본주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주식인가, 그 본체는 같잖아요. SK 네. 하이닉스라는 본체는 같은 건데 가격 차이가 나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걸 사서 비싼 시장에 가서 팔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익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시스템상으로는 완벽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본주하고 ADR하고 상호 전환이 자유롭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싼 거를 사서 비싼 시장에서 파야 하니까 이제 가격이 점점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차익 거래가 이 가격의 괴리를 좁히는 이제 역할을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본주하고 ADR의 자유로운 상호 전환이 지금 이제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국내 주가까지 밀어 올릴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이게 시스템상으로 이제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상 이걸 가능하도록 이제 추진해 보겠다라는 분위기라서, 그거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가격의 괴리가 좁혀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최근 반도체 고점론 피크아웃 이런 부분이 또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시장 조정 반도체, 특히 이제 매물 반도체 조정의 비미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뭐 예전에도 보면 AI가 이제 꺾일 거다. 그리고 AI 투자는 했는데 수익이 안 나오고 있지 않냐.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지 않냐. 거품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
다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들을 네, 이제 우리가 네. 겪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제 반도체 고점론이라든가 피크아웃 이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고점론이 나오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발 경고. 우리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 반도체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매번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고를 반도체 이제 좀 사이클이 피크를 친 것 같아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 그게 이제 반도체주 조정의 트리거가 된 사례가 몇 차례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모건 스탠리가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이런 이제 분석들을 좀 냈어요. 메모리 가격 상승률 그리고 실적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 산업이 이제 좀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내놨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분석을 내놨네? 그러면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빅테크발 AI 투자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신호들. 네,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그동안 투자했던 AI의 인프라 일부를 외부에 판매하는 이제 사실상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려가 좀 커졌는데 빅테크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뭔가 뭐 칩을 확보하고 AI 인프라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나? 이렇게 이제 신호로 해석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AI 투자도 이제 고점에 다가가고 있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으로 연결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메타의 그 뉴스 하나로 그날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제 신호로 고점론의 이제 근거로 좀 꼽히고 있고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 정체 이것도 좀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 같은 이제 전통적인 소비자 가전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좀 더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범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좀 정체되고 있는 살짝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급 과잉의 초기 징후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2018년이라든가 2021년도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반도체 다운사이클 당시의 급락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때와 비슷하니 지금이 아마도 절벽 앞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니냐라는 경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반도체 고점 아니다,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아직까지도 엄청 많고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다,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거들은 이 상대방에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네. 긍정론, 그러니까 낙관은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근거로는 이제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마이크론이 발표한 이제 회계 분기상 이제 3분기 마이크론은 3월부터 5월까지 3분기로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4배 이상 급증했고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15배 가량 폭증했고 매출 총 이익률도 무려 84.9%에 달해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이제 이익률이 이 정도 되는 건데 뭐 1등 콜신이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그리고 서버용 고성능 디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 메모리 수요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마이크론 실적부터가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네. 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고점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범용 디램의 가격이 좀 꺾였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낙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범용 디램하고 HBM 완전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수요 정체를 이 HBM 같은 이제 고부가 제품의 구조적 성장세가 완전히 이제 상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범용 메모리 시장하고 HBM의 시장은 완전 다르니까 HBM 시장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것이고 여기서 오는 반도체 업황의 호황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메모리 가격의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맨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성장률이 뭐 그래도 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작년의 기저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인 거지. 지금 매출, 이익 이런 절대 규모들은 여전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기업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용인의 이 팹 완성되는 이 기간도 좀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대급 설비 투자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공급 부족,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구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SK 하이닉스 ADR 상장할 때 시태원 회장이 이제 거기서 말했던 것 중에 이제 뭐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이제 멘트를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기업들이 느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게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뒷받침해 주는 거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다라는 거고, 이게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이익 안정성 확보인 건데, 이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에 지금 기업들이 3년 계약하자, 또 모자라서 지금 5년짜리 계약을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실적을 박는 거예요. 이런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뭐 이천 용인 이런 데 이제 평택 이런 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장들 있잖아요. 그 주변의 모텔이 요새 거의 만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해외 네. 바이어들이 와서 모텔에 머물면서 계속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우리 장기 계약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년 정도 해달라 그러다가 3년 후에도 이제 안 될 것 같다. 5년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이슈들이 있잖아요. 가격 오르면 그 가격 다 반영해 줄 테니까 일단 물량만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원래는 가격이 급변할 때마다 실적이 출렁이는 이제 전형적인 사이클성 이제 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실적 개선, 실적 급증 이것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는 좀 지나친 공포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의 고점론의 슈퍼사이클 논쟁은 범용 메모리하고 HBM을 같은 잣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완전 다른 시장으로 분리해서 볼 것이냐라는 시각차에서 온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제 논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실적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게 어떻게 보면 급락의 원인으로 봐야 네.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지 싶습니다. 사실 기대가 좀 많이 예. 높기는 했죠. 예.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뭐의 이제 시작 조정치를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투자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실적 증가율이 그러니까 실적이 아예 감소세로 돌아선다던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적자로 돌아선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았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정상화하는 이런 의미인 건데, 뭐 SK 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276조 원 정도예요. 이게 네. 전년 대비를 보면 5.9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83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로 8.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익 규모는 뭐 사상 최대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너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냥 뭐 아주 좋은 수준 정도로 이제 살짝 낮아진 거고, 그 갭만큼 주가가 조정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됐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못 가면 코스피도 못 가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 그러니까 걱정이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 워낙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하락하면 코스피도 이제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다시 불거졌잖아요. 네네네. 주말 사이에 미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제 다시 충돌하면서 국제유가 급등했고, 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약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 반도체 투톱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는데, 이게 1일 전만 해도 23%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절반 이상 확대가 됐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포트폴리오 내 단일 종목 10% 비중 제한이 있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 보통 이제 펀드들이죠. 이런 데들은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삼전, 하이닉스, TSMC 비중이 뭐 대략 한 20%, 30%를 넘어가면 이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비중을 줄이는 단계인 거고, 여기에 레버리지 ETF 출시되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 이제 한몫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더해져서 어제는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오늘은 삼성전자는 좀 반등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뭐 이런 상황이 오래 가겠냐라는 질문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는 시각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센터장님,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투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 장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이럴 때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일단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의 메모리 가격 흐름, 그러니까 지금 범용 디램하고 HBM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에 따라서 고점론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용 디램과 HBM은 분명히 다른 시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범용 디램 가격도 뭐 분명 이제 중요하지만 HBM 가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빅테크의 이 투자 이게 이제 반도체 고점론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변수잖아요. 그래서 메타나 오픈AI 관련된 뉴스들 하나에도 이제 반도체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있으니 올해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 주요 금융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코멘트들 뭐 이제 전망이라든가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동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뭐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는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고 네. 유가가 급등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좀 악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어제 급락은 반도체 업황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신호는 아니고 이제 단기간 급등에 따른 과열 해소 그리고 이제 악재가 몇 개 겹쳤으니까 요거에 따른 변동 확대 국면을 보는 이제 시각이 좀 모세한 것 같은데 이게 단기 변동성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개별 이벤트에 이제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실적 체크하면서 이제 메모리 가격 추이 확인하면서 이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 이후 뭐 투자자들의 반응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속내를 잘 읽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 분석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